밤늦은 시간 진성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폭우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빗줄기는 마치 강지훈 회장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거셌다. 그는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꺼진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냉막한 얼굴을 응시했다. 진성그룹,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업계 1위를 달리던 주가는 연일 바닥을 쳤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명백한 적의를 품은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그 배후에 있는 이름 박태준 태양그룹의 회장. 공격은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내부의 작은 균열을 파고들어 핵심 기술을 유출시키고 오랜 협력업체들을 매수하여 공급망을 마비시켰다. 동시에 언론을 동원해 진성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강지훈은 밤낮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늙은 여우 박태준은 너무나 깊고 어두운 거미줄을 쳐놓은 상태였다. 그는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자금줄을 막으려 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마지막 보루였던 주거래 은행마저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해왔다. 사형 선고였다. 박태준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 비서 김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태양그룹의 박태준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시뮬레이션했다. 박태준은 결코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항복을 받으러 온 것이다.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난 박태준의 얼굴은 기름진 미소로 번들거렸다. 그는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물고 있었다. 강 회장,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군. 자네 아버지가 이 꼴을 봤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쉽군. 노골적인 조롱에도 지훈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적의 눈을 차갑게 응시했다. 본론만 말하시죠, 박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박태준은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화끈해서 진성은 끝났어. 하지만 내가 자비심이 많아서 말이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네. 진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 연기가 화면을 가렸다. 다시 거치자 박태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내가 진성의 막대한 자금을 수혈하지. 자네가 지금 가장 절실한 것, 그 대가로 자네는 내 딸과 결혼하게.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태준의 딸? 그 악명 높은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유령 같은 존재. 한서연. 그녀에 대한 소문은 서울 사교계의 가장 추악한 가십거리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끔찍하게 못생겼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 겪은 화재로 얼굴 반쪽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고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별채에 감금되어 산다고도 했다. 박태준이 그토록 철저하게 숨기는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박태준의 의도는 명백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완벽한 굴욕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자존심을 짓밟고 진성의 후계자를 자신의 흠 있는 핏줄에 묶어 영원한 승리의 트로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모욕감에 차서 거절하리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만 명의 진성그룹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유산, 그들의 생계,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자존심 따위와 바꿀 수 없었다. 그는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좋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도 건조했다. 이번에는 박태준이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다. 뭐라고? 그는 이 젊은 CEO가 최소한 분노하거나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결혼하겠습니다. 한서연 씨와 대신 투자 계약서는 오늘 자정까지 내 책상 위에 올라와야 합니다.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내게 불리하게 수정되어 있다면 이 거래는 없던 일로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태준은 잠시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다가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대단하군. 역시 강 회장이야. 좋아, 거래하지. 내 사위가 되는 걸 환영하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지훈은 화면이 꺼진 모니터를 한동안 노려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빗줄기가 도시의 불빛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겼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을 태우는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다. 사랑도 존경도 없는 결혼 생활. 매일 밤 추악한 아내라는 이름의 족쇄를 마주해야 하는 삶.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저 박태준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다. 비서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차마 상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회장님, 태양그룹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사흘 뒤에 치르겠다고 합니다. 사흘,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박태준은 그에게 후회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알았어. 변호팀에게 즉시 계약서 검토하라고 해. 단 하나의 독소 조항도 용납하지 마.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을 얼음 같은 냉정함 뒤로 숨겼다. 김 비서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서연 씨에 대한 소문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김 비서, 진성은 살아야 하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 내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이 결혼은 무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무덤 위에서라도 진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생각이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가고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책상 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아, 진성은 사람이 전부다.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훈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제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는 사무실 안쪽에 개인 침실로 향했다. 사흘 뒤 그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눈을 감았다. 물줄기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물인지 아니면 그가 평생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태주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듯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렸다. 정재계의 모든 거물이 초청되었다. 그들은 모두 진성그룹의 극적인 회생과 태양그룹과의 갑작스러운 결합에 대해 수군거렸다. 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듯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최고급 예복을 입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인형처럼 움직였다.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조각된 얼음 가면 같았다. 사람들은 그의 냉철함과 위기 극복 능력에 감탄했지만 그 이면에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결혼식 전까지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박태주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훈의 굴욕감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지훈은 상관없었다. 이미 각오는 끝났다. 마침내 결혼식 당일 웅장한 오르간 연주가 울려 퍼지고 거대한 문이 열렸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지훈은 제단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 멀리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두꺼운 베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왔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 악명 높은 추한 신부의 실체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지훈에게 건넸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강서방.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지훈은 아무 대답 없이 신부의 손을 잡았다. 드레스 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손은 의외로 가늘고 차가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례 앞에 섰다. 지루한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지훈은 단 한 번도 옆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닥칠 지인숭의 재건 계획과 박태준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생각뿐이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한서연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사랑, 참으로 역겨운 단어였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신부 한서연 양은 신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의외로 맑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이 또 다른 기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주례가 선언했다. 이제 신랑은 신부의 베일을 벗기고 키스해 주십시오.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다. 하객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박태준은 가장 앞자리에서 흥미롭다는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절망하고 무너지는 순간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지훈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하얀 망사에 닿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어떤 흉측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성그룹의 CEO 강지훈이니까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베일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다. 숨이 멎는 듯 했다. 시간도, 소리도,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앞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베일이 걷히는 순간 강지훈의 호흡이 멎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나는 듯한 그 찰나 그의 뇌리는 하얗게 비어버렸다. 눈앞에 있는 얼굴은 그가 지난 사흘간 상상했던, 아니, 각오했던 그 어떤 끔찍한 모습과도 거리가 멀었다. 소문 속의 화상 자국도
기괴하게 뒤틀린 이목구비도 공허한 광기도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완벽한 대칭을 이룬 차갑도록 지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창백하리 많지 하얀 피부, 그 위로 섬세하게 그려진 짙은 눈썹. 그 아래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은 눈동자가 있었다. 오똑한 콧날과 굳게 다물린 붉은 입술은 고집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을 진정으로 얼어붙게 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수백 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평생을 좌우할 남자와 마주한 신부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침착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수줍음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강지훈의 동요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다. 평가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혹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 지우는 순간 자신이 이 결혼의 주도권을 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로 방금 끌려 나온 배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웅성거림. 그제야 주변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객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경악과 혼란의 속삭임이었다. 맙소사, 저게 한서연이라고? 소문은 다 모였지. 박 회장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들의 시선은 지훈과 신부 사이를, 그리고 곧장 가장 앞자리에 앉은 박태준 회장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박태준을 곁눈질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다. 박태준의 얼굴에서 그 기름진 승리자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딸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값비싼 시가를 쥐고 있어야 할 손은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속았다. 강지우는 깨달았다. 하지만 속은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다. 이 쇼의 총 연출자라고 믿었던 박태준 역시 자신이 내세운 배우의 진짜 얼굴을 모르고 있었다. 저 추악한 소문들은 박태준이 퍼뜨린 것이 아니었거나 혹은 그조차도 그 소문들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신랑, 키스하십시오. 주례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식을 진행하려 애썼다. 모든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자신을 올가매던 모욕감과 자기 희생의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혼란과 차가운 경계심이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희미한 조롱에 가까운 미소를 띤 것처럼 보인 것은 그의 착각이었을까. 그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이 결혼은 여전히 거래다. 그녀의 외모가 어떻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얼음가면 뒤로 밀어 넣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닿았다. 차가운 실크에 입 맞추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조차 감지 않았다. 그 짧은 접촉 동안에도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억지스러운 박수 소리가 볼륨을 채웠고 그들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피로연 내내 강지훈은 완벽한 신랑을 연기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고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가장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간결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에 앉은 여자, 그의 아내가 된 한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욱 놀라웠다. 그녀는 수년간 유폐되어 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자세로 앉아 복잡한 테이블 매너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화했다. 누군가 말을 걸면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태도는 기품 있었지만 명백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뉘었다. 박태준이 교활하게 딸을 숨겼다가 진성그룹이라는 월척을 낳기 위해 미끼로 던졌다고 생각하는 부류. 그리고 박태준 회장조차 딸의 실체에 대해 속았다는 것을 눈치챈 소수의 부류. 강지우는 후자에 속했다. 박태준은 이미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하하, 강서방, 놀랐나? 내 딸이 좀 수줍음이 많아서 말이야. 그동안 꽁꽁 숨겨뒀지.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탐욕, 그리고 통제력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가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쓸모없는 카드가 사실은 조커였다는 것을 깨달은 도박사 같았다. 그리고 그 조커가 지금 자신의 손에 순순히 잡혀 있지 않다는 것도. 지훈은 이 복잡한 역학관계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왜 자신을 숨겼을까? 저 괴물 같은 박태준 밑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결혼식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일까? 이것은 박태준을 향한 반항인가? 아니면 자신, 강지훈을 향한 또 다른 메시지인가?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것이 단순한 짐이나 희생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어쩌면 진성그룹의 운명보다 더 복잡한 비밀을 끌어안은 것이다. 그가 경멸하고 동정하려 했던 대상은 사라졌다. 대신 그의 앞에는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냉혹할지도 모르는 존재가 서 있었다. 길고 지루한 피로연이 끝나고 그들은 호텔 최고층의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신혼여행 따위는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다.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였으니까. 두꺼운 문이 닫히고 시중드는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굳은 얼굴과 그 뒤편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마치 이 상황을 관조하는 듯했다. 지우는 생각했다. 그는 이 밤이 굴욕과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 그를 지배하는 감정은 굴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팽팽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맹수와 한 우리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 연극, 대체 목적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여전히 주시하며 물었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것이라 예상했다. 서연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오는 대신 방 한가운데의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거추장스러운 면사포를 벗어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드레스의 압박에서 해방된 듯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지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 차가운 호수 같던 눈동자에 드디어 어떤 감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지독한 경멸과 날카로운 계산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명료했다. 연극이라. 당신은 아직 무대 위에 있군요. 강지훈 씨, 난 이미 막을 내렸는데. 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그의 이성을 파고들었다. 무대가 끝났다고?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 그는 이 결혼을 굴욕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해방의 첫 단계였던 것이다.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이 모든 쇼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어. 한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거품이 이는 황금색 액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지훈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차가웠다. 쇼는 당신이 한 거지. 진성그룹을 구하기 위해 영혼이라도 팔아넘긴 비극의 주인공. 난 그저 내게 필요한 무대에 당신을 세운 것뿐이야.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그는 평생을 감정의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 한서연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서 걸어 나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테이블만이 놓여 있었다. 박태준.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늙은 여우조차 당신의 진짜 얼굴을 몰랐어. 결혼식장에서 그의 표정을 봤으니까. 당신은 그자를 속인 거야. 대체 왜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다. 이 여자가 아군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적인지 알아내야 했다. 서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박태준이 아는 한서연은 존재하지 않아. 그는 자신이 만든 허상을 믿었을 뿐이지.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맑은 크리스털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소문을 들었겠지. 끔찍하게 못생긴 여자, 화상을 입은 괴물, 혹은 정신이 나간 유령. 그게 내가 지난 15년간 살아온 방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치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15년. 그렇게 긴 시간을 유령처럼 살았다고? 왜 그렇게까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박태준의 딸이라는 지위를 가졌으면서 서연은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쓴웃음을 지었다. 딸? 난 딸이 아니야. 전리품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의 뒷부분을 풀기 시작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태준은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야.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충격의 정도가 달랐다. 지훈은 박태준을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지만 살인자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를 바닥에 벗어던졌다. 그 안에는 심플한 슬립드레스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신혼부부의 긴장감이 아닌 공모자들의 살벌한 기류가 흘렀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는 한진우 박사. 원래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인 코어 넥서스의 실제 개발자셨지. 지훈은 코어 넥서스라는 이름을 알았다. 15년 전 그 기술 하나로 태양그룹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지금의 거대 제국으로 발돋움했다. 그것이 태양의 시작이었다. 박태준은 아버지의 동업자였어. 그는 모든 것을 원했지. 기술, 회사, 그리고 명예. 그는 연구소에 고의로 불을 질렀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지.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분노는 너무 오래 묵어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다. 박태주는 자비로운 구원자 행세를 했지. 고아가 된 나를 입양했어. 언론은 그의 자비심을 칭송했지. 하지만 난 알아. 그는 나를 감시하기 위해, 유일한 상속자인 나를 통제하기 위해 곁에 둔 거야. 내가 아버지의 비밀 연구 자료라도 가지고 있을까봐. 지우는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추한 신부라는 소문은 내가 만들었어.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박태주는 쓸모 있는 것은 철저히 이용하고 위협이 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하는 인간이야.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똑똑하거나 혹은 지금처럼 쓸모 있는 외모를 가졌다는 걸 알았다면 난 진작에 다른 늙은이에게 팔려갔거나 제거당했겠지.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지훈을 훑어보았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흉측하고 모자란 존재. 그래야 그의 감시망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난 15년을 기다렸어. 그가 방심할 때까지. 그가 나를 가장 모욕적인 카드로 당신에게 던질 그 순간을. 지훈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태주는 강지훈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한 폐기물을 던졌다. 하지만 그 폐기물은 사실 박태준의 심장을 겨누고 있던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왜 나지? 지훈이 물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나를 선택한 거야? 필요했으니까. 서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박태준을 무너뜨릴 증거를 거의 다 모았어.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그의 제국을 뿌리째 흔들 외부의 충격이 필요했지. 그때 그가 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눈이 격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강지훈이야. 진성그룹의 CEO. 박태준에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 당신만큼 박태준의 몰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당신은 그와 정면으로 맞설 힘이 있지. 나에게는 없는 힘 말이야.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내부의 증거를, 지훈은 외부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합쳐진다면 철옹성 같던 박태준의 태양그룹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뭐지? 지훈이 물었다. 거래.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결혼이 아니야. 합병이지. 적대적 MA에 맞선 두 기업의 전략적 제휴.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가졌어. 그녀는 소파 옆에 있던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게 내 제안이야. 지훈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혼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일반적인 재산 분할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파트너십 계약서였다. 1조 갑 한서영과 을강지우는 박태준 회장의 완전한 몰락 및 법적 처벌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 2조 갑은 박태준의 불법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그리고 한진우 박사 살해 교사 증거를 을에게 제공한다. 3조 을은 진성그룹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갑이 제공한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언론과 사법기관에 노출시킨다. 4조 대외적으로 두 사람은 완벽한 부부관계를 연기한다. 이는 박태준의 의심을 피하고 그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5조 사적인 영역에서 서로의 삶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6조 목표 달성 시 이 혼인 관계는 즉시 해지한다. 지우는 계약서를 읽어내려가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더 위험하고 동시에 더 매혹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각오했지만 대신 복수의 기회를 얻었다. 그것도 가장 확실한 내부자와의 동맹을 통해서. 그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믿지? 당신이 박태준이 심어놓은 이중 스파이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 서연은 그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더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이건 맛보기야. 태양그룹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유령 회사의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 당신의 재무팀이라면 이틀 안에 이게 진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USB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15년을 기다렸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얼굴과 삶을 지웠다. 이런 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량한다 해도 그 목적은 더 큰 진실을 위한 것일 터.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진성을 구하고 아버지가 평생을 일군 회사를 위협한 적에게 복수한다. 그리고 이 위험한 여자와 얽힌 이 지긋지긋한 결혼을 끝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좋아, 계약하지. 지훈이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지훈이라고 적힌 난에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서연도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했다.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피로연에서 사용된 샴페인의 차가운 거품과 함께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계약의 체결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지훈은 서명된 계약서 한 부를 집어들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는 이제 그녀를 아내가 아닌 파트너로 대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일단 이 지긋지긋한 호텔을 떠나야지.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를 연기하는 거야. 박태준이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마음껏 웃도록 내버려둬. 그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프게 떨어질 테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녀가 잠시 멈춰서서 지훈을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강지훈 씨, 침대는 하나뿐이지만 걱정 마. 난 바닥에서도 잘 자. 유령처럼 사는 건 그런 점은 편하거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다. 지훈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손에는 USB와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멎어 있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폭풍의 눈이었을지도 모른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정제된 공간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완벽하게 정돈된 최고급 가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무채색의 팔레트.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한서연이 발을 들여놓은 곳은 바로 그 요새의 심장부였다. 가정부와 비서 김민석은 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을 맞이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 역시 추한 신부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완벽한 미모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지우는 그들의 동요를 무시했다. 김 비서, 서재 옆에 게스트 스위트룸을 한서연 씨의 개인 공간으로 준비해 내 서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설치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신혼의 설렘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임원을 배치하는 CEO의 지시 사항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의 손에는 15년의 비밀이 담긴 서류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가며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목적을 위해 가장 위험한 동맹을 맺은 파트너였다. 그날 밤부터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철저한 거리를 유지했다. 아침 식사는 각자의 공간에서 해결했고 펜트하우스 내에서도 마주치는 일을 극도로 피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그녀는 그의 모든 반응을 살폈다. 지훈은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USB의 내용을 분석했다. 서연이 맛보기로 던져준 자료는 상상 이상이었다. 박태준이 지난 10년간 자금을 세탁해온 유령 회사들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진성그룹의 재무팀이 비밀리에 이틀간 검증한 결과 모든 것은 진짜였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연이 들어서자 지우는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차트를 가리켰다. 당신이 준 자료 덕분에 돈의 흐름 일부를 파악했어.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박태준은 이 자금으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지? 서연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지훈이 정리한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수많은 숫자와 이름들 위를 스쳐 지나갔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그저 증거를 가진 피해자인지 아니면 전략을 가진 플레이어인지 시험하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지금 박태준이 진성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세력만 쫓고 있군. 하지만 그건 연막이야. 그녀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회사, 블루스톤 캐피털, 박태준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종착지 중 하나지. 이게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 같아? 지우는 미간을 좁혔다. 우리 팀 분석으로는 단순 자금 세탁용 창구인데 틀렸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15년간 그를 지켜봤어. 박태준은 돈을 그냥 묻어두지 않아. 굴리지. 이 블루스톤은 최근 당신의 핵심 협력업체인 한미반도체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입하고 있어. 아주 조금씩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미반도체는 진성그룹의 차세대 메모리 칩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곳이었다. 만약 그곳의 경영권이 흔들린다면 그럴 리가. 한미의 최대 주주는 창업주인 김 회장이야. 그는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어. 죽은 사람의 우정은 산 사람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 서연이 냉정하게 받아쳤다. 김 회장의 아들이 지금 실질적인 경영자지.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어. 블루스톤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며 지분을 넘겨받고 있는 거야. 박태준은 당신의 주가를 흔드는 동시에 당신의 생산 라인 자체를 목줄처럼 쥐려는 속셈이야. 순간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박태준의 정면 공격에만 집중하느라 배후에서 진행되는 이 교활한 침투를 놓치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보지 못하는 그림자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는 15년 동안 박태준이라는 괴물을 연구한 최고의 전문가였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지훈이 진심으로 물었다. 그녀의 분석력은 지인숭의 최고 전략팀 못지않았다. 말했잖아. 유령이라고. 서연은 감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유령은 벽을 뚫고 다니지. 난 지난 15년간 박태준의 서재, 그의 비밀 금고, 그의 대화 속에 존재했어.
그는 날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 지우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경외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이 위험한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조커를 손에 쥐었음을 깨달았다. 좋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지? 지금 당장 한미 반도체를 막으면 박태주는 의심할 거야. 우리가 그의 계획을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되겠지. 일단 내버려둬. 대신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가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해. 바로 그때 지훈의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방금 태양그룹에서 우리 측 차세대 AI 연구팀 전체를 스카우트하겠다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팀장에게는 현 연봉의 3배를 불렀다고 합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박태준이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은 사위를 상대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공격을 재개한 것이다. 그는 지훈이 결혼이라는 족쇄에 묶여 무력해졌다고 판단한 것이 틀림없었다. 거절한다고 해. 그리고 팀원들 단속해. 지훈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게 팀원들 일부가 이미 동요하고 있습니다. 태양 측에서 진성그룹이 곧 태양에 합병될 것이라는 소문을 함께 퍼뜨리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훈이 전화를 끊자 서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회가 왔네. 그녀가 말했다. 박태준이 저렇게 오만하게 날뛰고 있잖아. 그는 당신이 내게 발목 잡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의 뒤통수를 칠 절호의 기회야. 지훈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박태준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더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터였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동맹.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눈 공범이었다. 좋아, 계획을 말해.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진성그룹 CEO로서의 냉철함과 결단력이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한강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박태준이 AI팀을 원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선물을 줘야지. 그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든 선물을.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가장 화려한 별들이 신라호텔의 그랜드 볼룸으로 모여들었다. 매년 열리는 미르 재단 자선 갈라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계와 부가 총출동하는 거대한 무대였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강지훈과 한서연이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검은색 리무진이 붉은 카펫 위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먼저 내렸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냉철한 표정은 여전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손을 내밀어 차 안에 누군가를 에스코트했을 때 장내는 순간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짙은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감싸며 바닥까지 흘러내리는 디자인이었다. 15년간 숨겨져 있던 그녀의 백옥 같은 피부와 가녀린 쇄골이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추한 신부라는 소문이 무색하게 그녀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여배우나 재벌가의 영예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가 그의 손아귀에 잡혔다. 그녀의 체온이
얇은 실크를 뚫고 전해지는 듯했다. 시작이야.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마치 연인의 속삭임처럼 낮게 말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팔에 가볍게 몸을 기댔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그들은 천천히 수많은 시선을 가르며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경악,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질투가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지훈은 이 모든 관심이 지긋지긋했지만 오늘은 이것이 그들의 무기임을 알았다. 강 회장, 정말 놀라운 미인을 숨겨두셨군. 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소문과는 영 딴판이라 다들 놀랐다네. 그의 말에는 칭찬을 가장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소문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는 법이지요. 제 아내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킬 보물입니다. 그는 대본에 없는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를 향한 저속한 시선들이 역겨웠다. 서연은 놀란 듯 순간적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완벽한 미소를 되찾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과찬이세요. 강지훈 회장님이야말로 제가 찾던 유일한 분이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저 멀리 샴페인 잔을 든 박태준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걸작을 감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에게 한서연의 변신은 놀라운 일이긴 했지만 결국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이라 여겼다. 그는 저 아름다운 딸이 저 오만한 강지훈을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확신했다. 박태준은 지훈이 완전히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결혼이라는 족쇄에 묶인 사위는 이제 감히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 진성그룹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계획, 즉 AI 연구팀을 통째로 빼내올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웅장한 왈츠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연회장의 중앙 무대가 열렸다. 신혼부부의 첫 댄스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 지훈은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지만 겉으로는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영광을 주시겠소, 부인.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플로어로 나아가자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음악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물 흐르듯 움직였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춤을 맞춰본 적이 없었지만 마치 평생을 함께 춤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다. 지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춤은 어디서 배운 거지? 그가 낮게 물었다. 15년간 유령처럼 살았다던 여자의 솜씨가 아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박태준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이길 바랐지만 동시에 완벽한 장식품이길 원했죠.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은 모두 받았습니다. 주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경멸을 지우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녀가 겪었을 세월의 무게가, 그녀가 감내했을 모욕의 깊이가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단지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지독한 지옥을 견뎌낸 생존자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어깨 너머로 강철 같은 의지가 보였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훈은 안무의 일부인 척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깊숙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뺨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그녀의 은은한 향기가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이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은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었다. 서연 역시 굳어졌다. 남자의 단단한 가슴과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다. 그것도 자신을 경멸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는 최소한 자신과 동등한 목적을 가진 남자의 온기.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연기를 계속했다. 춤이 끝나고 그들은 박수갈채 속에서 자리로 돌아왔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다. 박태주는 흡족한 미소로 그들에게 잔을 들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덫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갈라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화려한 연극이 끝나고 두 사람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고 서연은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늘 그랬듯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했다. 그 순간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한서연 씨. 그녀가 멈춰서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경계심으로 가득 찼. 네, 강 회장님. 그녀는 여전히 직함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하려던 말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할 말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말해야 했다. 오늘 수고했어. 당신은 완벽했어. 서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 이것은 연기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이 담긴 인간적인 위로에 가까웠다. 그녀는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복수라는 대회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일 뿐이었다. 계획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박태주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준비한 독이 든 선물을 기꺼이 받아먹을 겁니다. 당신의 AI 팀에게서 의도적으로 유출된 미끼 정보 말입니다. 그녀는 화제를 다시 비즈니스로 돌려놓았다. 지훈도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지.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차가운 동맹. 그 얼음장 같은 관계 아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사파이어 블루드레스의 잔상과 그녀의 은은한 향기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위험한 동맹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선 갈라의 화려한 불빛이 꺼지고 세상의 이목이 세기의 커플이라는 연극에 쏠린 사이 한서연은 자신의 전쟁을 시작했다. 강지훈이 인공지능 연구팀이라는 독이 든 미끼로 박태준의 시선을 완벽하게 돌려놓은 지금이 과거의 망령을 파헤칠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의 작전 기지는 펜트하우스의 게스트 스위트룸이었다. 그녀는 15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 한진우 박사. 불길에 휩싸이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몰두했던 연구. 그리고 그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진실의 보루. 그것은 집무실에 있던 단순한 책장이 아니었다. 서연은 박태준이 그 집을 빼앗은 뒤 모든 것을 뒤졌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딸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거대한 모니터로 한미 반도체의 주식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본론을 꺼냈다. 내가 어릴 적 살던 집에 가야겠어요. 아버지의 옛 연구실이죠. 지금은 태양그룹 소유로 봉인되어 있어요. 지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위험해. 그곳은 박태준의 영역이야. 그가 아무리 방심했어도 기본적인 감시는 붙여뒀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파트너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경고였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곳의 보안 시스템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겠죠. 난 단 10분이면 돼. 아버지가 숨겨둔 것을 찾아야 해. 그녀의 눈은 복수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렸다. 을은 갑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것은 명백한 지원 요청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지원이 아님을 알았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인터컴을 눌렀다. 김비서 알파팀 리더 연결해. 그는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오늘 밤 자정 10분 주지. 내 사람들이 외부 보안을 무력화하고 망을 볼 거야. 하지만 내부는 당신 몫이야. 이것은 그의 은밀한 도움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화려한 사교계의 안주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훈련된 차가운 암살자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지훈은 펜트하우스의 모니터실에서 작전을 지휘했다. 서연은 지훈의 보안팀 차량을 타고 어둠 속에 잠긴 옛 저택에 도착했다. 15년 만에 돌아온 집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박태준은 이곳을 재개발할 생각도 없이 그저 봉인해 두었다. 불에 그을린 외벽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다. 3분 뒤 정문의 적외선 센서가 꺼집니다. 10분 뒤에 자동 복구됩니다. 이어피스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그림자처럼 담을 넘어 내부로 잠입했다. 먼지가 자욱한 복도를 지나 그녀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모든 것이 그날 밤 불길에 휩싸인 그대로 멈춰 있었다. 박태준의 부하들이 뒤집어 놓은 책들, 부서진 가구들. 그들은 돈이 될 만한 것만 찾았을 뿐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책장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고대 철학책을 읽어주곤 했다. 서연아, 모든 진실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단다. 그녀는 손을 뻗어 플라톤의 국가를 뽑았다. 예상대로였다. 책장 뒤편에서 희미한 기계음과 함께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두꺼운 방화 금고가 있었다. 박태준의 부하들이 찾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금고를 열 새가 없었다. 10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7분 남았습니다. 이어피스의 목소리가 그녀를 재촉했다. 그녀는 금고를 포기하고 주변을 다시 살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불에 탄 가족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액자 뒤편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찾던 열쇠는 없었지만 대신 낡은 수첩 하나와 젊은 연구원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수첩에는 알아볼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들과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기영. 2분 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수첩과 사진을 재빨리 챙겼다. 바로 그때였다.
저택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태양그룹의 순찰팀이다. 예상보다 빨라. 보안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SUV 2대가 저택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함정이었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뒷문으로 탈출해. 우리가 시간을 벌겠다.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찍고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뒷문을 향해 달렸다. 밖에서는 이미 지훈의 알파팀과 박태준의 순찰팀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가로질러 약속된 지점으로 달렸다. 그곳에는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인 차가 있었다. 차가 거칠게 출발하고 서연은 겨우 숨을 돌렸다. 그녀는 손에 쥔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조각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을 때 지훈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재킷에는 약간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 역시 현장 근처에 가 있었던 것이다. 괜찮아? 그가 먼저 물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안위를 살피고 있었다. 이것은 계약 파트너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괜찮아. 서연이 짧게 답하고는 수첩과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찾았어. 이기영, 아버지의 동료 연구원이었어. 그리고 이 수첩, 비자금 장부 같아. 지훈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야. 박태준이 태양그룹을 세울 때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야.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이기영이라는 인물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이기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15년 전 화재 직후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다. 지훈의 팀은 그가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공장에서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연은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어. 당신의 사람들이 가면 도망칠 거야. 하지만 나라면, 한진우 박사의 딸이라면 그는 입을 열지도 몰라. 지우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조건을 걸었다. 나도 가겠어. 멀리서 지켜볼 거야. 이번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다음 날 저녁 그들은 이기영이 일하는 낡은 공장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그를 만났다. 이기영은 15년의 세월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경계했다. 당신, 날 왜 찾았소? 난 아무것도 몰라. 이기영 박사님. 서연이 그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박태준이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는지. 이기영은 사진을 보고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15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박 회장이 그가 시켰소. 연구소 안전 시스템에 오류 코드를 심으라고. 한 박사님이 박 회장의 기술 탈취와 횡령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 그걸 폭로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난 그저 작은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소. 그렇게 큰 불이 날 줄은. 그의 절규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드디어 살인의 증거를 잡았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양쪽에서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나타났다. 박태준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기영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쥐새끼가 두 마리였군. 한 마리는 15년 묵은 쥐고 한 마리는 회장님의 예쁜 새 인형이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사내들이 서연과 이기영을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서연은 이기영을 뒤로 밀치고 몸을 방어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한 사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날아들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사내의 팔을 꺾어 매다꽂고는 즉시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내 아내에게서 손 떼, 개자식들아.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훈의 알파팀도 동시에 나타나 나머지 사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졌다. 지훈은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를 위협한 자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한 사내가 서연에게 다시 달려들자 지훈은 그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해 쓰러뜨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다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걱정이 역력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또다시 자신을 구하러 왔다. 그것도 직접. 그녀는 계약서 이상의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다. 신뢰. 그것은 복수만큼이나 위험하고 강력한 감정이었다. 어두운 골목에서의 격렬한 충돌은 순식간에 끝났다. 강지훈의 알파팀은 전문적이었다. 그들은 박태준의 하수인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증거를 확보한 이기영을 안전한 차량으로 신속하게 이동시켰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지훈과 서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지 않은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파트너가 길거리의 폭력배들에게 위협받는 것을 목격했다. 계약서의 조항을 넘어선 원초적인 분노가 그의 안에서 끌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 자신의 복수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괜찮아. 그가 다시 물었다. 아까 골목에서와는 다른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턱선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방금 전 자신을 가로막아 섰을 때의 그 모습은 안전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괜찮아. 당신 덕분에 그녀는 짧게 인정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순식간에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이기영의 증언은 녹화되었고 그는 지훈의 비밀 안가로 옮겨져 철저한 보호를 받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하나는 박태준의 횡령과 뇌물 장부. 다른 하나는 한진우 박사 살해 교사 증언. 이제 모든 걸 터뜨릴 때야. 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보다 더 냉정했다. 아니, 아직 아니야. 살인 교사 혐의는 우리의 마지막 카드야. 그걸 지금 꺼내면 박태준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증거를 불태우고 해외로 도주할 거야. 우리는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켜야 해. 그가 도망칠 구멍을 모두 막은 뒤에야 심장을 찌르는 거야. 그녀의 전략은 지독할 만큼 치밀했다. 지훈은 그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럼 첫 번째 공격은 서연은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지훈의 팀이 분석한 박태준의 비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거야 그녀가 한 지점을 가리켰다. 태양 UCT 프로젝트. 박태준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 중인 차세대 스마트 시티 사업이지.
하지만 내 자료에 따르면 이건 거대한 유령 프로젝트야. 지원금의 70%가 당신이 추적한 그 유령 회사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정부 지원금 완벽한 타겟이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겠어. 그가 지금 당신의 AI 팀을 빼내려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기회야. 서연이 덧붙였다. 자선 갈라 이후 박태주는 지훈이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고 독이 든 선물인 줄도 모른 채 진성의 AI 기술을 흡수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연막이었다. 지훈은 즉시 김 비서와 핵심 전략팀을 소집했다. 공격은 단 하룻밤 만에 준비되었다. 지훈은 자신이 신뢰하는 그리고 박태준에게 원한이 있는 경제 전문 기자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서연이 제공한 결정적인 데이터, 즉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부 지원금의 흐름이 담긴 장부 사본 일부를 넘겼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한민국 증권가가 개장하는 순간 폭탄이 터졌다. 유력 경제지의 일면 헤드라인은 태양그룹 UCT 프로젝트 수천억대 정부 지원금 증발 의혹이었다. 기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정확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과 자금 흐름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1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사업이었기에 파장은 더욱 컸다. 청와대는 즉각적인 감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회장실. 박태주는 보고서를 읽어내리던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누가 이 정보를 흘렸어? 이것은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를 정확히 알고 공격해 들어온 것이다. 유령 회사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되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 명백한 내부 유출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멱살을 잡듯 몰아세웠다. 당장 알아내. 이 기사를 쓴 놈이 누군지, 정보를 준 놈이 누군지. 강지훈 짓인가? 그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강지훈이 이 정도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이 공격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정확했다. 마치 자신의 금고안을 들여다본 사람의 짓 같았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무시했던 얼굴. 결혼식 날 베일이 거쳤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 자선 갈라에서 지훈의 허리에 감겨 완벽한 미소를 짓던 그 모습, 자신이 평생을 쓸모없는 추한 괴물이라고 여겼던 한서연. 박태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15년을 자기 손바닥 안에서 감시했던 계집애가.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 모든 추한 소문이 연극이었다면, 만약 그 결혼이 강지훈을 올가매기 위한 자신의 계략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면, 그는 강지훈이 아니라 한서연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강지훈을 이용한 것이라는 끔찍한 가설에 도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쓸모없는 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을 겨눈 비수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분노가 식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의심이 싹 텄다. 그래, 내 딸, 내 착한 딸년이 정말 그런 건지 확인해 봐야지.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지훈과 서연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로고가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함께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지우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첫 번째 승리를 축하하지, 파트너. 서연은 잔을 부딪히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이건 승리가 아니야, 경고지. 우리는 방금 맹수에게 상처를 입혔어. 그는 이제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거야. 바로 그때 서연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박태준이 딸에게 하사한 그 전화기였다. 발신인은 아버지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 너머로 박태준의 기름진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 내 사랑하는 딸. 서연아, 네 남편이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회사 일이 영 안 풀리는 것 같던데 아비로서 걱정이 돼서 말이다. 내일 저녁 오랜만에 아비하고 단둘이 식사나 하지 않겠니? 네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 두마. 그것은 초대가 아니었다. 신문이었고 경고였다. 박태준의 의심이 드디어 그녀를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끊기자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지우는 즉각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표정은 맹렬했다. 미쳤어? 그놈의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그건 초대가 아니야. 신문이다. 덧치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그의 손을,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아, 덧친 거.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하지만 피하면 우리가 공격했다는 걸 자백하는 셈이 돼. 15년을 기다렸어. 이런 순간을 위해서 난 그를 상대하는 법을 알아. 15년 전의 박태준과 지금의 박태준은 달라. 그는 상처 입은 맹수야.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해. 지우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경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감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파트너십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여자의 안전을 원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서연이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난 연기를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하지만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줘.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가 내뱉는 모든 말, 모든 거짓말을 기록해줘. 이건 신문인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야.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다.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위험을 역이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혹은 그보다 더 지독한 결의를 읽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팔을 놓았다. 알파팀을 붙이겠어. 만찬장 전체를 도청하고 1분 거리에서 대기시킨다.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난 모든 걸 무시하고 진입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당신은 내 연기를 믿어줘야 해. 내가 어떤 바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나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게 모두 박태준을 속이기 위한 거라는 걸. 그녀는 지훈의 눈에서 확답을 구했다. 다음 날 저녁, 박태준의 대저택은 15년 전 서연이 탈출하듯 빠져나왔던 그날 밤과는 달리 화려하고 위압적인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골라준 단아하지만 값비싼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부유한 남편에게 사랑받는 순진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귀에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세상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무선 송신기가 부착되어 있었다. 박태준은 현관까지
마중 나와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가 가득했다. 오, 우리 딸, 정말 예뻐졌구나. 강서방이 아주 잘해주는 모양이야. 그는 서연을 껴안았다. 하지만 그 포옹은 차가웠고 그녀의 등을 두드리는 손길에는 상대를 탐색하는 듯한 교활함이 묻어났다. 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서연은 수줍은 듯 약간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연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우는 2km 떨어진 지휘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마이크를 쥔 채 하얗게 굳어 있었다. 화려하게 차려진 만찬 테이블에는 단 두 사람만이 앉았다. 수십 개의 방을 가진 저택의 거대한 식당이 텅 비어 더욱 으스스했다. 박태주는 와인을 따르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시끄러워서 말이다. 강서방도 많이 힘든가 보더구나. 너한테 별말 없더냐? 이것이 첫 번째 탐색이었다. 서연은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잘 몰라요. 회장님은 저한테 회사 얘기는 잘 안 하세요. 그냥 가끔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녀는 지훈을 냉담하고 무서운 남편으로 그렸다. 박태준의 눈이 만족스러운 듯 가늘어졌다. 그는 지훈이 이 결혼을 굴욕으로 여기며 서연을 함부로 대할 것이라 예상했다. 화를 내? 저런. 역시 젊은 놈이라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군. 그래도 아비한테는 말해야지. 무슨 일인지. 그냥 UCT인가 뭔가 그 기사 때문에 서연은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그 기사가 나간 날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혹시 아버지께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냐고요.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도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지훈은 모니터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박태준의 의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었다. 박태준은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역시 이 계집애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강지훈이 혼자 날뛰다가 제풀에 걸려든 것이었다. 강서방이 어리석었군. 박태준이 혀를 찼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자, 걱정 마라. 이 아비가 다 해결할 테니. 그는 서연을 완전히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전화기로 일부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서연이 듣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비밀 이야기인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김 변호사, UCT 거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미끼였어. 진짜 자금은 제네시스 펀드로 다 옮겼네. 스위스에 새로 만든 비밀 계좌야. 강지훈 그놈은 절대 못 찾아. 그는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음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제네시스 펀드니 스위스 계좌니 하는 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박태준은 전화를 끊고 껄껄 웃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비가 사업 얘기 때문에. 자, 마저 들자. 지휘 차량 안. 지훈과 알파팀의 분석 요원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제네시스 펀드. 함정입니다. 분석 요원이 말했다. 박태준이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입니다. 우리가 이걸 추적하는지 보려는 속셈입니다. 지훈은 마이크에 대고 낮게 말했다. 서연 씨, 들었지? 절대 반응하지 마.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서연은 그 말에 응답하듯 고개를 들어 박태준을 향해 애처롭게 웃었다. 아버지, 근데 강서방이 회장님한테 계속 대들면 어떡하죠? 전 무서워요. 이러다가
저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박태준에게 매달렸다. 이것은 박태준이 가장 원했던 그림이었다. 강지훈에게 학대받고 결국 자신에게 의지하러 돌아온 딸. 그는 이제 서연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다. 걱정 마라. 강서방은 곧 내 발 아래 꿇게 될 거야. 넌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만찬이 끝나고 서연은 지친 기색으로 저택을 나섰다. 박태준은 그녀가 차에 탈 때까지 인자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었다. 차가 저택을 벗어나고 지훈의 지휘 차량과 합류하는 지점에 도달하자마자 서연은 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녀는 지훈의 차로 걸어오자마자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15년의 연기, 그리고 지난 2시간 동안의 극심한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인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지훈은 차에서 뛰어내려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계약에도 계획에도 없는 행동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다 끝났어. 당신이 이겼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가 그녀를 아는 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독한 싸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믿어주고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제네시스 펀드. 박태주는 자신이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다. 사냥꾼이 던진 그 미끼야말로 사냥꾼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품에서 벗어난 한서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15년 만의 눈물은 그녀의 영혼을 씻어내는 동시에 마지막 남은 연약함을 불태워버렸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여미며 펜트하우스의 거실로 들어섰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따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네시스 펀드.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박태주는 우리가 그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스위스 계좌를 추적하느라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그는 UCT 스캔들을 수습하고 반격할 시간을 벌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재의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보안 채널을 열었다. 알파팀은 이미 그가 흘린 정보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어. 문제는 그가 왜 하필 스위스와 펀드라는 조합을 미끼로 썼을까 하는 거야.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뇌가 15년 동안 수집한 박태준의 모든 언행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그는 오만해. 그는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지. 그가 던진 미끼에는 반드시 진실의 조각이 묻어 있어. 자신의 지능을 과시하려는 심리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몇 년 전 그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알 수 없는 단어. 제네시스는 시작일 뿐이야. 진짜 낙원은 아발론에 있지. 그땐 그저 술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제네시스 펀드라는 미끼와 연결되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아발론. 서연이 눈을 떴다. 그가 말했어. 아발론이라고. 지우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발론, 전설 속의 낙원, 너무 전형적인 이름인데 스위스가 아니라면? 그는 전 세계의 조세 피난처 리스트를 띄웠다. 리히텐슈타인, 케이맨 제도, 파나마. 그는 유럽을 선호해. 서연이 즉각적으로 말했다.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금고를. 리히텐슈타인, 아발론 트러스트. 이걸 찾아봐. 지훈의 손가락이 멈췄다. 알파팀의 최고 해커가 즉시 투입되었다. 제네시스 펀드라는 가짜 문서를 추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리히텐슈타인의 아발론 트러스트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 뒤 숨막히는 결과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그것은 박태준의 진짜 왕국이었다. UCT에서 빼돌린 자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안에는 지난 15년간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고 해외 경쟁사에게 기술을 팔아넘긴 돈, 그리고 한진우 박사에게서 빼앗은 원천기술 특허권의 실소유주로 등록된 서류들이 숨겨져 있었다. 박태준은 진성그룹을 집어삼킨 뒤 이 아발론으로 모든 자산을 옮기고 대한민국을 뜰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추한신부라는 함정에 스스로 빠진 강지훈을 비웃으며 떠날 계획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단 하나의 파일도 놓치지 마. 그리고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을 터뜨린다. 운명의 날은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태양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박태준은 UCT 스캔들로 인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진성그룹과의 흡수 합병 안건을 상정했다. 장소는 태양그룹 본사 1층의 거대한 컨벤션 홀이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여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총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준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UCT 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내 모든 책임을 실무진에게 돌렸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진성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기술 유출 자신이 유도한로 인해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태양그룹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진성그룹을 인수, 합병하여 더 큰 태양으로 거듭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강지훈이 이미 제네시스 펀드라는 덫에 걸려 자금 추적에 실패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독이 든 AI 기술에 중독되어 시스템이 마비되기 직전이라고 보고받았다. 그는 지훈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곧 승리를 선언할 참이었다. 이 합병에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박태준이 의기양양하게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컨벤션 홀의 육중한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소란스러운 장내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훈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한 수트 차림에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한 사령관처럼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서연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15년의 한이 서린 눈으로 단상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저건 강지훈 회장? 옆에 여자는 부인 한서연? 그녀가 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졌다. 경비 뭐해. 저자들을 당장 끌어내. 여긴 태양그룹의 주주총회야.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박태준 회장. 지훈이 마이크를 잡은 경비원을 밀치고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저 역시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이 합병 안건에 대한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한서연 씨는 당신이 불법으로 숨겨둔 한진우 박사의 지분을 상속받은 이 태양그룹의 숨겨진 대주주이시니까. 장내가 폭탄을 맞은 듯 술렁거렸다. 한진우 박사, 그게 누구야? 대주주라고? 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내 놈이. 무슨 헛소리를. 지우는 그를 무시하고 서연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서연이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을 두려움 없이 받아내며 박태준의 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한서연. 15년 전 박태준 회장이 불태워 죽인 태양그룹 원천기술의 개발자 고한진우 박사의 외동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홀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이기영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박 회장이 그가 시켰소. 한 박사님이 증거를 찾았다고. 연구소 안전 시스템에 오류 코드를 심으라고. 살인자다. 누군가 소리쳤다. 박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그녀는 단상 위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고 UCT에서 빼돌린 자금이 흘러 들어간 유령 회사들의 전체 리스트와 송금 내역이 나타났다. 이것은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증거였다. 이건. 박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태준 회장은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제네시스 펀드라는 가짜 미끼를 흘려 저희의 시선을 돌리려 했죠. 지훈은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리히텐슈타인의 아발론 트러스트 계좌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그의 진짜 금고입니다. 그가 여러분 주주들의 돈과 제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 쌓아 올린 피의 성입니다. 박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단상에서 도망치려 했다. 닥쳐. 이 모든 건 날 음해하려는 수작이야. 내가 이 서버의 모든 자료를. 그가 비서실장에게 소리치던 그 순간 비서실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뛰어 올라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진성그룹에서 인수한 AI 시스템이 시스템 전체를 잠가버렸습니다. 서버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독이 든 선물. 지훈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가 정확히 이 순간에 발동한 것이다. 박태준은 증거 인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박태준이 단상 위에 주저앉았다. 그때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검찰 특수수사팀과 경찰 병력이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박태준 씨,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짐승 같은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네, 내년이었어. 감히. 내가 15년 동안 거둬 먹여 살린 은혜도 모르는. 서연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끝을 맺는 자의 평온함만이 있었다. 당신은 나를 거둔 게 아니야. 감시했을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수많은 카메라를 뚫고 박태준의 귓가에 밝혔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가장 쓸모없고 추하다고 여겼던 그 존재에게 모든 것을 잃은 거야.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함께 무너져 내린 악의 제국을,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떠오르는 정의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컨벤션 홀의 광란은 박태준의 절규가 복도를 따라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지훈과 한서연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들은 한순간에 악마의 제국을 무너뜨린 영웅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미스터리의 중심이 되었다. 기자들이 맹렬하게 질문을 쏟아냈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것은 추위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세상의 탐욕스러운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노코멘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알파팀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홍해를 가르듯 인파를 뚫고 서연을 데리고 그 혼돈의 현장을 빠져나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거대한 전쟁이 끝난 뒤에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15년의 복수, 그리고 몇 달간의 치열한 암투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요새 갔던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재킷을 벗어 소파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유일한 목표였던 복수가 사라진 지금 그녀의 앞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지우는 넥타이를 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그는 서재로 걸어 들어가 책상 서랍에서 그들의 혼인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소리내어 읽었다. 6조, 목표 달성 시 이 혼인 관계는 즉시 해지한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서연은 그가 내민 서류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의 동맹도, 이 위장 결혼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래, 그녀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네. 그래. 지훈도 낮게 대답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당신은 자유야, 한서연. 당신 아버지의 회사, 명예, 모든 것을 되찾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15년 만에 되찾은 자유였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다. 이 요새 같은 펜트하우스를, 이 얼음장 같은 남자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어디로 갈 거지? 지훈이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물었다. 모르겠어.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생각해 본 적 없어. 복수. 그 이후의 삶은 내 계획에 없었으니까.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럼 계획을 하나 세우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망설임과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계약서 찢어버리자.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의미야? 모든 건 끝났어. 강지훈 씨, 당신도 진성을 지켰고 나도 복수를 이뤘어. 우린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 없잖아. 필요해.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당신이 틀렸어. 난
당신이 필요해. 복수를 위한 파트너 한서연이 아니라 그냥 당신 한서연이. 자선 갈라에서 춤을 추던 당신, 박태준의 만찬에서 떨고 있던 당신, 그리고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린 당신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냉철한 CEO의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감정이 어렸다. 난 진성을 구하기 위해 당신과 결혼했지.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어.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지훈 자신이 한 번도 입 밖에 내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단어였다.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사랑, 그녀는 그 단어를 낯선 언어처럼 되뇌었다. 난 그런 거 몰라. 난 15년을 유령처럼 살았어. 내 감정은 복수심 말고는 다 죽어버렸어. 아니, 죽지 않았어. 지훈은 그녀의 뺨을 감쌌다. 당신은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치열하게 살아있었어. 당신이 날 믿어줬던 것처럼 이번엔 당신이 날 믿어줄 차례야. 난 당신이 감정을 되찾는 걸 평생 기다릴 수 있어.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연의 눈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찢었다. 15년의 복수와 몇 달간의 위장 결혼을 상징했던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건 우리의 끝이 아니야. 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시작이야.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것은 결혼식 날의 차가운 접촉도 갈라에서의 연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확인하고 비로소 하나가 되는 진정한 첫 키스였다. 서연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눈을 감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태준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기록되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특히 아발론 트러스트의 실체와 한진우, 박사 살해 교사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결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태양그룹은 해체되었다. 그 거대했던 악의 제국은 잿더미가 되었다. 강지훈은 진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아발론에서 회수된 불법 자금 일부와 태양그룹의 우량 자산을 인수하며 회사를 더욱 튼튼하게 재건했다. 그는 비정한 승부사에서 정의를 실현한 기업가로 거듭났다. 그리고 한서연,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박태준에게 빼앗겼던 원천 기술 특허와 회사를 기반으로 한테크 다이내믹스, 한텍 다이내믹스를 설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추한 신부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가장 주목받는 CEO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한테크 다이내믹스의 출범식이 열렸다. 단상 위에 선 서연은 더 이상 검은색 정장이 아닌 밝은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15년의 그늘 대신 미래를 향한 자신감과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한테크 다이내믹스는 제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꿈. 오늘 저는 그 꿈을 다시 이어가려 합니다. 그녀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가장 앞자리에서 강지훈이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파트너이자 든든한 후원자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따뜻한 조명과 서연이 고른 그림들로 채워진 집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일 떠날 준비는 다 됐어?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응, 짐은 다 쌌어. 서연이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우리의 첫 번째, 진짜 신혼여행이네. 몰디브라니 당신답지 않게 로맨틱한데.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당신이 따뜻한 곳을 좋아할 것 같아서. 지훈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추운 곳에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추한 신부라는 거짓 소문으로 시작된 지독한 운명. 굴욕적인 결혼식의 그날, 베일을 걷어 올리던 순간 죽음처럼 얼어붙었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과거가 되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지옥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가장 밝은 빛을 향해 걸어 나왔다. 강지우는 자신을 올가맬 것이라 생각했던 결혼에서 유일한 구원을 찾았고, 한서연은 복수를 위해 선택했던 남자에게서 15년간 잃어버렸던 삶과 사랑을 되찾았다. 폭풍은 완전히 멎었고 두 사람의 인생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따뜻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